전교 꼴찌인 아이가 100점이 됐다. 도대체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학부모 상담 주간에 그 아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어머님이 앉자마자 저희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런 거 일치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네. 아이한테 그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렇죠. 이 아이 수학시험 점수를 주는데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100점 맞더라고요. 굳이 비결로 꼽자면 하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초등 때 만들어져야 되는 습관이라니까요. 맞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씁니다. 아이가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중요해서. 이것도 중고등학생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 만나보면 그냥 다 씁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쓰는 아이 없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활용하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엄마도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해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계시죠? 그 문해력의 중심에는 읽기와 쓰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말씀을 해주실 아이의 읽기 연습, 쓰기 연습의 저자이신 김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직 경력 29년차 초등학교 교감으로 우리 아이들, 학부모님들 만나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선생님 이번 책을 보니까요. 전교 꼴찌인 아이가 100점이 됐다.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도대체 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교실에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네. 공부를 거의 포기한 주변에서도 내놓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거의 손을 놓은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데 학부모 상담 주간에 그 아이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약간 화가 나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앉자마자 제가 선생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투도 되게 세게 느껴졌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보고 있었겠죠? 저희 아이들 요즘 독서도 하라고 하시고 글도 쓰라고 하시고 공책 정리도 시키신다면서요. 그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공부머리가 아니에요. 저희 아이 괜히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그런 거 일치하지 마십시오. 저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요. 네. 아이한테 그런 거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제 충격이었죠. 그렇죠. 저희 아이를 잘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애초에 공부머리가 아닌데 왜 그런 걸 시키냐 이런 거에서 진짜 한 1, 2초 정도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인간 김성현 저 못합니다. 근데 선생 김성현 한번 해볼게요. 저를 믿고 아이를 1년 동안 맡겨주신다면 얘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드릴게요. 어머니가 잠깐 말이 없으시다가 그럼 제가 집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도가 변하셨네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하는 모든 것들 성실하게 잘 따라주시고 제가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그냥 믿고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고 그 한 해 교실에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때 제가 EBS 다큐프라임을 촬영하던 시기여서 시험 장면도 찍었고 점수를 주는 장면까지 다 찍으셨어요. 속일 수 없는 상황이죠. 속일 수 없어요. 이 아이 수학시험 점수를 주는데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100점 맞더라고요. 굳이 비결로 꼽자면 하나는 독서 그리고 하나는 쓰기 이렇게 두 가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지를 보내줬어요. 엄마랑 한번 봐라.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셨을지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도 궁금해요. 야, 니네 선생님 대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이를 엄청 기다렸죠. 엄마 뭐라고 하시대? 엄마 좋아하시대? 막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엄마가 고기 반찬 해줬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너는? 저도 울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저도 왜 이렇게 울죠? 갱년기인가? 네네.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도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그냥 얘는 포기하세요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도 자존감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똥멍청이에요 같은 소리를 자기 입으로 하는 아이였어요. 그 말 하는 게 얼마나 속상했을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를 겪어온 거죠. 네.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교사로서의 저도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아이는 정말 위대하구나. 네.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 공부머리라는 건 정말 신화구나. 공부머리라는 그 말 뒤에 숨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왔던 거구나 라고 그때 느꼈어요. 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걔는 특수하지 않냐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아이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잘할 수 있고 방법을 정확하게 알면 어떤 아이든지 반드시 성장한다. 사실은 읽고 쓰는 건 모든 공부의 기초라고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초
기초라는 말보다 뼈대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위에다가 살을 붙여가는 것이 결국엔 공부이기 때문에 이 읽고 쓰는 힘을 잡아준다면 공부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 아이가 보여준 거죠.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울컥하시면서 우리 애도 늦지 않았구나. 선생님 말처럼 읽고 쓰기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하실 것 같고 너무 방법이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6이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독서 습관이 전혀 없던 아이가 없었죠. 아예 없었죠. 그런 아이가 읽기를 시작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읽기부터 시작한 거죠? 일단 조금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학급문고로 네. 750권 정도를 비치해놨었어요. 근데 3학년 교실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3학년 수준에 있지 않아요. 수학도 어떤 아이는 초3이지만 초6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네. 독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교실에 유치원 수준부터 고3 수준까지의 책을 그냥 비치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찾아서 읽을 수 있게. 네. 근데 이 아이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고 있었어요. 그림 보면서 그냥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아이를 지도를 시작했던 거죠. 사실 읽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이 글자를 읽고 있으면 그냥 당연히 한글을 알면 뜻도 이해하고 문장도 해석하고 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게 간단한 것이면 문해력이라는 이슈가 나오지도 맞아요. 않을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수준이 너무 낮았죠. 그래서 아이 수준에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일기책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고 저랑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바쁘면 교실에서 다 못 해주잖아요, 일일이. 그렇죠. 그럴 때는 친구들이랑도 하고 독서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 그 질문을 보고 답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줬었어요. 나중에는 6학년 수준의 책까지 쭉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교실에서 공책을 쓰게 했어요. 40분 수업을 하지만 40분을 집중해 있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집중력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책을 반드시 쓰게 했어요. 배우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을 그때그때 메모하듯이 정리를 하게 했죠.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학습 내용만 쓰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참고로 들려줬던 자료들, 그리고 몰랐는데 새롭게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게 했어요. 즉 저는 쓰기와 학습과 관련된 생각을 붙여준 거죠. 수업 시간에 계속 할 거리들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거기에 천자를 목표로 항상 글쓰기를 지금도 지도를 해요. 학습에서의 습관을 잡아주고 논리를 키워주고 읽고 쓰는 훈련을 하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기록하게 하는 것들이 쌓이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꾸준하게 읽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어느 정도씩 읽게 한다던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앉아서 읽고 집중하는 데까지의 시간을 정말 다양하게 관찰해봤더니 적어도 20분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10분 독서는 사실 너무 짧은 거예요. 네. 책을 조금 읽어볼만 하면 끝나요. 첫 번째는 적어도 20분의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냐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사실 약간 상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학년별 추천 도서예요. 교과서 수록도서부터 시작해서 네. 네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어떤 책은 안 읽어요, 애들이. 그리고 어떤 책은 잘 읽어요. 이것도 교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달랐어요. 진짜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더라고요. 독해 수준이 다 달랐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결국에 책을 고르는 게 자기 몫이거든요. 내가 나의 독서 수준을 파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이 5손가락 꼽기였어요. 책을 딱 폈을 때 한 페이지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이렇게 손을 꼽아요. 5개가 넘어가면 이미 그 책은 너무 어려워요. 맥락적인 흐름 속에서 대충 무슨 단어겠구나, 무슨 뜻이겠구나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개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또 한두 개 정도로 너무 적다. 그러면 이거는 얘가 읽기는 쉬운 거죠. 책을 읽으면서 어휘를 배운다던가 독해력을 길다든가 이런 거 하기에는 좀 아쉬운 책이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교과서 읽기였죠. 교과서는 사실 정말 좋은 텍스트거든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정선되어 있다는 게 약간 아쉽기도 하죠. 원문을 읽는다기보다는 요약본을 읽는 네. 거에 가까우니까. 근데 교과서를 읽는 거는 사회나 과학처럼 어려운 학습 용어에서 막히는 아이들한테 너무 좋아요.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문자 언어가 음성 언어로 변환되고 이게 머릿속에서 다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이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회나 과학 이런 것들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소리내서 읽게 했어요. 무조건 20분 이상은 크게 소리내서 읽는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100점을 맞은 아이의 비법 중에서 독서도 비중이 컸지만 사실 쓰기도 굉장히 컸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공책 쓰기 같은
같은 걸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쓰기 하면 글쓰기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배운 공책 같은 네. 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편화되긴 했는데 무언가를 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표현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독서는 인풋이거든요. 쓰기나 말하기는 아웃풋이에요. 우리는 인풋의 과정은 굉장히 많이 해요. 어릴 너무 많이 때부터 하죠. 너무 네. 많이 하죠. 근데 사실상 균형이 굉장히 많이 깨져 있다라고 봐요. 많이 써보고 말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토의도 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게 우리 사회는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봐요. 이런 접근으로 본다면 쓰기가 단순한 글쓰기, 일기쓰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가 말과 글로 표현하는 모든 것이 쓰기의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는 무엇을 해야 되냐?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어야만 사실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고 학습의 효과도 극대화되거든요. 같은 시간을 배워도 어떤 아이는 더 잘하는 이유가 그만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인데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생각을 쓰게 하는 거죠. 저는 교실에서는 간단하게 기호를 붙여가면서 쓰게 했어요. 이렇게 동그란 스티커들 있잖아요. 색깔 네, 스티커. 예를 들면은 느낌표 표시 있는 빨간 스티커를 붙이면 이거는 아! 했던 거.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아! 했던 그걸 써보게 했어요. 그 느낌표의 지점을 써보게 했고 물음표도 1시간에 하나씩 붙여봐라 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건 더 궁금한데? 수업을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있다면 참여하고 있다면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궁금한 걸 놓치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선생님께 묻거나 아니면 쓰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묻는 거 너무 좋죠.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한데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뚱딴지 같은 질문이 생겨요. 수업 시간과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이걸 지금 물어보면 분위기를 깨는 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가기는 그렇고 궁금한 건 있어. 그럴 때 네, 아낌없이 써라 그랬어요. 이걸 지도를 해보니까 물음표를 많이 붙이는 아이들이 있고 느낌표를 많이 붙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도 약간 엉뚱한데 재밌고 발랄한 생각들이 많은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들은 느낌표가 많더라고요. 생각이 많은 아이들은 항상 물음표가 많았어요. 이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이 의견을 반대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손들고 이런 거 어렵다면 제가 뒤집어진 삼각형으로 써봐라. 기호를 그냥 정해줬고 그 기호를 스티커들을 붙여가면서 쓰게 했어요. 한 장에 100원도 안 하는 건데 되게 많이 팔아요. 엄청 많이 네. 팔잖아요. 그거를 나눠줬어요 애들한테. 애들 엄청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럼 떼어서 붙이는 이거 하나만 해도 벌써 수업을 재밌게 참여하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이든지 그런 거리들을 주고 생각을 자꾸 끌어내다 보면 많아져요. 자연스럽게. 들으시면서 김소연 선생님 반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그 전까지 신경을 못 쓰고 계시다면 어머님이 아이한테 지도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선생님들은 각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스티커 붙여가면서 질문거리 찾고 하는 그런 지점 찾아내는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게 너무 좋은 게요.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초등 때 만들어져야 되는 습관이라니까요. 맞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다 공책을 씁니다. 안 쓰는 아이를 못 봤어요. 맞아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아주시면 자연히 갈 것 같아요. 네. 질문 공책을 만들어주고 이런 경우도 봤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생각 이런 거 한두 가지만 정리해도 정말 많이 좋아져요. 수업 시간에 태도 자체가 변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린아이들은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학년 아이들. 얘네들은 공책 정리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저학년은 사실 글씨를 쓰는 것만으로도 기특하다고 봐요. 그건 맞아요. 네. 한글이 굉장히 균형 잡힌 글자거든요. 네. 그래서 손글씨를 연습하는 게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아요. 색종이 접을 때 귀를 딱 맞춰서 접는 것 자체도 소근육이 발달된 아이들만 할 수 있잖아요. 손글씨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저학년은 정말 짧은 문장 한 줄만 써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때는 독서도 준비기고 쓰기도 준비기로 보셔야 돼요. 초등 1, 2학년은 논술 지도를 반대해요. 심한 경우는 6살부터 논술을 지도하신다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전문가 입장으로 보면 당연히 못하는 걸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애는 엄청 죽어나겠죠.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준비기 시기에는 재밌어야 돼요. 단 말을 놀이처럼 많이 놀아줘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무고개, 수수께끼, 끝말잇기 같은
놀이들이 사실 진짜 좋은 거거든요. 국어 교과서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이유기도 해요. 말을 표현을 해보는 그 과정에서 어휘가 늘거든요. 네. 어휘는 익히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주 써보고 말로 해보고 이 과정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충분히 준비가 된다. 그리고 쓰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빠질 수가 없죠. 일기 쓰기. 모든 초등아이들이 한 번씩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텐데요. 기왕에 할 거 하면서 글쓰기 능력까지 향상시키면 좋잖아요. 일기는 글쓰기를 연습하는 굉장히 좋은 도구거든요. 일기는 사실 되게 어려운 글이에요. 우리가 시인들 시 쓴 거 보면 바로바로 이해되던가요? 잘 안 되죠. 시나 일기, 독후감은 자유 글쓰기에 들어가요. 자유로운 글쓰기. 그런데 논술이나 신문 기사 같은 건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글쓰기예요. 틀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네. 둘 중에 뭐가 쉽냐라고 하면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게 쉬운 거예요. 육항 원칙을 가르쳐주고 육항 원칙에 맞게 글을 쓰면 기사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사문 쓰기는 당장이라도 해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기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권유하냐면 날씨 변화 이런 거 쓰는 거 좋거든요. 날씨 매일 변하고 아침하고 점심, 저녁 또 달라요. 이 변화하는 과정 관찰을 했다가 글로 써보게 하는 그 정도도 되게 재밌어요. 오늘은 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점심에는 해가 떴고 옷이 더워서 벗어놓고 운동장에서 놀았다. 저녁에는 쌀쌀해져서 다시 잠바를 찾았는데 운동장에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벌써 이것만 해도 일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두 번째,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쭉 쓰면 안 돼요.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기를 쓰고 싶다면 한 장면을 쓰라고 해주셔야 돼요. 뭐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해서 수학 시간에 뭐를 했고 점심에는 뭐가 나와서 뭐 학원 갔다 집에 왔다. 매일 똑같으니까 쓸 게 없는 네, 거잖아요. 쓸 게 없어요. 오늘 있었던 그 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딱 찍어서 그 장면을 쓰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고치는 것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한 번에 일필휘지듯이 쭉 쓰면 잘 쓰는 줄 알아요. 맞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책 쓸 때 완고가 나온 상태에서도 6번, 7번 다시 수정하거든요. 그러면서 글이 당연히 좋아지잖아요. 이 과정을 작가들은 알아요. 저희 글 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거든요. 초고는 못 보겠어요. 그쵸? 거의 누더기 될 때까지 맞아요. 고치잖아요. 글이 다듬어지고 좋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글쓰기 능력이 느는 것이지 이거를 한 번에 어쩌고 끝! 이렇게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장면을 쓰되 천천히 시간 두고 두세 번 정도는 다듬어가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떻게 다듬죠? 라는 질문이 또 나와요. 글쓰기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자세하게 써졌는가 두 번째는 풍부하게 써졌는가 이 두 가지가 빠져있으면 대충 쓴 글이 돼요. 자세하게는 이걸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네가 쓴 이 문장에서 언제라는 이야기가 나왔니? 이게 어디서 벌어진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질문들을 던져주셔야 아이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정보를 채울 수가 있죠. 그러면 벌써 이야기가 자세해지거든요. 두 번째, 풍부하게 쓰기. 우리나라 말은 기본적으로 의성어, 의태어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언어예요. 박경리 토지 딱 피면 한 페이지 전체가 의성어, 의태어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글쓰기의 한 축이 바로 묘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있었던 그 한 장면을 쓸 때 이 부분을 풍부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묘사라는 말 자체가 어렵거든요. 의성어, 의태어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나와요. 딸랑딸랑, 찰랑찰랑 이런 거 배우거든요. 의성어, 의태어 가지고 들어갈 만한 데를 찾아서 한 두세 개씩 넣어보자 이렇게 지도를 해줘요. 재밌겠네요. 아예 그냥 딱 두 개씩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풍부하게 쓰기에서 정말 쉽게 지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따옴표 쓰기예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를 의도적으로 넣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르치실 때는 아예 개수를 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큰 따옴표 2개 넣고 작은 따옴표 1개 넣어. 아예 그렇게 정해주시고 쓰게 하면 오히려 글이 재밌어지고 풍부해집니다. 그러면 초등 저학년이랑 중 고학년 아이들 일기는 일주일에 몇 편 정도 쓰면 적당하다고 보세요? 일주일에 한 편을 충분히 다듬게 하시는 게 좋죠. 처음엔 그냥 대충 써요. 늘 쓰던 대로 쓰고 두 번째 고칠 때는 엄마랑 이야기하면서 육하 원칙도 찾아보고 다 들어갔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칠 때 의성어, 의태어, 따옴표 다 들어갔는지 또 한번 체크해줘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다듬고 만들면 글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선생님이 독서와 글쓰기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초등아이들이 갖춰야 될 습관이잖아요. 초등 때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습관. 그게 뭐고 다
당장 따라 하실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아이가 어릴 때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잘 읽는 거, 잘 쓰는 거,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학습 습관, 즉 내일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사고 능력, 바로 예측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 예측하는 힘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너무 중요해서. 글을 읽었을 때도 그렇고, 글을 썼을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실 이 습관을 잡아주려고 하는 우리 모든 목적은 좋은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게 하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는 그 예측하는 힘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그 정점에 플래너 쓰기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중고등학생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 만나보면 그냥 다 씁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쓰는 아이 없습니다. 문제는 초등 때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1년치 그리고 반기로 나눠서 또 분기로 나눠서 월별 나눠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기획을 하거든요. 자기 나름으로 계획을 정말 촘촘하게 세워서 잘못된 부분은 피드백하면서 보완해가는 과정을 거쳐요. 네. 근데 초등 때는 이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걸 잡아주셔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정도만 체크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거를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 같은 데다 보이게 붙여놓고 오늘 내가 하려고 했던 걸 했는지 스티커만 붙여주게 하셔도 또 달라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읽어야 되는 책이 예를 들면 보물섬이다. 월요일 날 30페이지 읽고 그 다음날 20페이지 더 읽고 이렇게 해서 나는 이번 주에 100조까지 읽겠다. 그렇다면 이걸 매일 읽었는지를 체크하게 이렇게 스티커만 붙여주게. 이게 되나요? 그냥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실이나 가정에서도 너 이 다음에 뭐 하기로 했지? 이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너 원래 뭐 하기로 했었지? 이거 한 다음에 저녁 먹고 뭐 하기로 했었지? 아, 참 나 하기로 했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하고 나서 스티커를 붙이고 자기 전에 스티커 체크해서 오늘 공부했는지 잘 읽었는지 또 필요한 학습 일지라던가 개념화 사전이라던가 이런 거 했는지 체크해보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이나 일어나기, 게임 줄이기 같은 이런 것들을 붙여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정말 활용하기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해요. 책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요거니까. 네. 엄마도 꼭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같이 하셔야 아이가 합니다. 처음은 어려워요. 하지만 습관 한 번 잡히면 그 다음은 가정에서 생각하시는, 상상하시는 그 이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아이 사례도 똑같고요. 습관을 잡아주면 다 얻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이번에 쓰실 이 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께서 퀴즈 하나 내주실 거거든요. 어떤 퀴즈인가요? 아이들이 공부나 독서를 어려워할 때 이렇게 해서 읽으면 좋습니다 해서 제가 땡땡 내서 읽기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본인의 입으로 크게 하는 것이죠. 읽기 방법 땡땡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고요. 네. 저희가 초성도 띄워드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간 힌트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